오늘도 해마다 일본 나가사키와 규슈 앞바다에서는 700년 전의 유물들이 건져지고 있다. 깊숙한 바닷속에서 잠자고 있던 오래된 유물들. 유물 표면의 조개 껍데기들이 세월을 말해주고 있다. 칼과 갑옷들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 유물들은 일본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가장 놀라운 것은 거대한 규모의 닻이다. 길이가 무려 7m나 된다. 이처럼 큰 닻이 필요했던 배는 무슨 용도였을까? 거대한 닻을 사용했던 700년 전의 배. 그것은 바로 고려몽고 연합군의 일본 상륙작전에 사용됐던 배. 전함이었던 것이다. 저 바닷속 아래 침몰선이 보이십니까? 일본 큐슈의 이마즈만 해역에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고려 몽고의 연합함대가 일본 원정을 할 때 사용됐던 이 전투선의 흔적입니다.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오래돼서 이 배 자체가 부식이 돼서 그 형태를 알아보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배에서 사용됐던 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투구도 보이고요, 항아리도 보이고, 또 돌절구도 보입니다. 그리고 관인과 같은 그런 도장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면은 커다란 돌이 2개가 보이는데 아마 이 닷으로 사용했던 그런 돌입니다. 크기가 2m 50cm. 자, 이 정도의 돌을 돌닷으로 사용했던 그런 배라면 아마 배는 상당히 컸을 겁니다. 자, 이런 대전함을 이끌고 이 고려 몽고 연합 함대는 2차례에 걸쳐서 일본 원정을 했습니다. 이때 동원됐던 고려 군사의 숫자가 2만여 명. 당시로서는 정말 적지 않은 그런 병력입니다. 자, 이 전쟁 속에서 우리에게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고려 군사의 모습을 생생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고려 몽고 연합 함대의 일본 원정은 그동안 가려져 있었던 고려에 대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 줄 겁니다. 자, 역사 스페셜. 오늘 이 시간에는 700여 년 전 동아시아를 뒤흔들었던 고려 몽고 연합 함대의 일본 원정을 통해 고려의 모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어떤 전쟁이었는지 일본으로 가보시죠. 고려 몽고 연합 함대의 일본 원정을 일본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구마모토현 다케자키 마을. 이 절에는 희귀한 사료가 전해지고 있다. (700년) 전의 전쟁을 전하는 두루마리 그림이다. 이 그림엔 바로 고려몽고 연합군의 일본 원정이 담겨 있다. 고려몽고 연합군의 일본 원정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이다. 그림엔 설명도 달았다.いことも見てみますと、よくその時の戦いの様子がはっきり見えて
よくこれまでですねまあ残るように描いた絵に私たちも今になってもとても感動しながら見せていただくんです。 몽고 습내 회사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과 물체는 놀라울 정도로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 (700년) 전의 상황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림은 당시 연합군에 맞서 싸웠던 일본 무사 스에나가의 활약상을 커다란 줄거리로 삼고 있다. 그림의 주인공인 스에나가는 실존 인물이다. 절의 뒤쪽엔 실제로 그의 무덤이 있다. 당시 이 지역에 영주했던 스에나가는 전쟁에서 자신이 싸운 모습을 화가에게 전달해 그리게 했다. 이 장면은 연합군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는 일본군을 묘사하고 있다. 해안가에 방루를 쌓아놓았다. 그림 속 방루는 7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 흔적이 뚜렷하다. 해안가에 쌓은 석축. 이것이 바로 그림 속 방루다. 높이는 3m 정도. 방루는 1차 전쟁 후 연합군의 상륙을 막기 위해 쌓았다. 1281年の2回目の襲来の場面が描かれていますけども、この絵巻物に書かれている部分がちょうどこの壱岐松原地区です。でこういうふうに石を積み上げている状態。 방루는 그뿐이 아니었다. 후쿠오카 시내의 한 대학. 학교 안에 방루가 있다. 학교 건물을 신축할 때 발견된 방루를 그대로 복원한 것이다. 당시 이 지역은 해안의 모래사장이었다. 이곳 역시 방루의 높이는 3m에 이른다. 크고 작은 돌을 반듯하게 쌓아 올렸다. その1274年に上陸された後2年後1276年に築くんですけれども、鎌倉幕府が九州の御家人ですね侍に命じて、九州の各地から、農民を連れてきて、工事をします。 지금도 하카다만 곳곳엔 방루의 흔적이 남아있다. 일본은 연합군의 상륙을 막기 위해 관문인 하카다 연안 일대에 방루를 쌓는다. 해안에 쌓아진 방루는 총 연장 20km에 이른다. 고려 몽고 연합군의 일본 원정은 모두 2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 원정이 있었던 1274년 10월 18일. 연합군은 대마도 상륙에 이어 이키 섬을 거쳐 규슈 본토로 향한다. (900척의) 전함과 4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고려몽고 연합 함대는 규슈의 하카다만에 상륙한다. (1274년 10월 20일) 이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일본 모사들의 처참한 패배로 방어선이 무너진다. 그 기세를 몰아 연합군은 규슈 일대를 휩쓸어 버린다. 치열한 격전지였던 규슈의 이키 섬. 이곳은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던 곳이기도 하다. 바로 옆에는 예사롭지 않은 무덤이 있다. 원구 천인총이다. 당시 전쟁에서 전사한 일본군과 연합군이 함께 묻혀 있다. (7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이 기섬엔 당시 전쟁의 기억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이 지역 토산품 가게에서는 어디서든 볼 수 있는 목제품이 있다. 귀신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한다. 이것을 현지인들은 무쿠리고쿠리라 부른다. 무쿠리고쿠리, 무슨 뜻일까? 壱岐は2度にわたる元寇蒙古軍と高麗軍の襲来で、男の方は全て皆殺し全滅ということで、要するに恐ろしさ無誤さ、残虐さを表す意味で、子供を昔から泣いた子供をあやすのに、方言として「むくりこくりが来るぞ」と当時そういうふうに、小さい子供たち私たちの小さい時にはですねおばあちゃんから、言われた。 연합군에 대한 공포는 이렇게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무쿠리 고쿠리 귀신. 참 전쟁의 기억이 오래도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놓여 있는 것은 바로 활입니다. 당시 전쟁의 주력 무기였죠. 근데 이 활은 꽤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활은 제 키보다도 더 커 보이는데, 이렇게 길이가 길은 이 활이 바로 일본 활입니다. 이 길이가 2m 20cm, 그렇게나 되는 장궁입니다. 또 이쪽에 이 길이가 좀 작은 활이 바로 우리 활입니다. 자, 이 일본 활에 비해서 절반도 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m 안팎의 단궁입니다. 자, 이렇게 이 길이가 길은 일본 활은 쏘기도 그렇거니와 또 가지고 다니기에도 참 번거롭고 거추장스러울 것 같습니다. 또 이 길이가 작은 우리 활은 가지고 다니기에는 참 편할 것 같은데 과연 이 화살이 제대로 날아갈까 싶습니다. 자, 이 활처럼 고려 몽고 연합군과 또 일본군과 그 무기에는 꽤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싸우는 방법도 달랐습니다. 몽고 습내 회사에 그려진 그림에서도 활의 차이는 분명하다. 활을 쏘는 연합군의 모습이다. 활이 그리 길지 않다. 단궁이다. 일본군은 활을 옆으로 눕힌 채 들고 있다. 활은 마치 낚싯대처럼 길다. 두 배나 차이가 나는 연합군의 활은 어떤 것일까? 하코자키 궁은 당시의 전쟁을 기리는 신사다. 이곳 유물보관소에는 일본 원정 때 연합군이 사용한 활이 보관돼 있다. 연합군 측에 장군이 썼던 활이라고 한다.
활의 크기는 1m 20cm 남짓. 전형적인 우리 활의 모양이다. 재질은 뽕나무와 대나무로 돼 있고 나무로 된 몸체는 가운데가 쇠로 연결돼 있다. 활의 양 끝은 고래뼈를 붙였다. 이 활의 모양은 조선 전기에 사용된 우리 활과 유사하다. 그렇다면 당시 사용되던 고려의 활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제 또 규격에 맞게 피는 거지 이제 같이. 전통 우리활 전문가인 김박영 선생의 활 제작 과정을 통해 알아보자. 이것은 무소뿔이다. 무소뿔은 활의 양쪽 끝에서 탄력을 보강해준다. 활의 몸체는 대나무로 만들고 뽕나무와 참나무를 덧대서 활을 강하게 만든다. 이게 손으로 다 그렇죠. 이것은 소의 등심줄이다. 이걸 하나 다 피해야 돼요. 잘게 찢어 활의 안쪽에 붙이는데 이 소심줄이 탄력성의 주된 힘이다. 짧은 거 요거 또 2개. 이렇게 7가지 재료로 만들어진 우리 활은 둥글게 휘어진 상태가 된다. 활 시위는 둥글게 휜 것을 반대로 굽혀서 맨다. 고려의 활도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일본은 전통적으로 직선에 가까운 긴 장궁을 썼다. 일본 활은 대나무와 가래나무 2가지로만 만든다. 때문에 많은 재료로 만들어지는 우리 활에 비해 탄력성이 떨어진다. 고려 활과 일본 활의 성능의 차이는 어떨까? 사정거리를 비교해보기로 했다. 같은 조건에서 화살은 각각 3발씩 쏘기로 했다. 먼저 우리 활을 쏘았다. 화살은 150m와 200m 사이에 3발 모두 떨어졌다. 우리 활의 평균 사정거리는 185m. 이번엔 일본 활이다. 같은 조건에서 같은 사람이 활을 쏘기로 했다. 세 발 모두 100m를 넘지 못했다. 평균 사정거리는 80m. 우리 활이 2배 이상 멀리 날아갔다. 이번엔 30m 거리에서 2cm 두께의 나무판을 뚫는 실험. 우리 활을 먼저 쐈다. 화살촉은 나무판을 꿰뚫었다. 일본 활이다. 다시 활을 쏘았다. 일본 활은 나무판을 뚫지 못하고 튕겨나왔다. 이런 활의 위력 차이는 전력에 큰 차이를 가져왔다. 무기의 차이는 그뿐이 아니다. 몽고 습내 회사에는 마치 포탄이 폭발하는 듯한 장면이 있다. 당시 전투 상황을 기록한 일본 사료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당시 일본군을 혼란에 빠뜨린 이 무기는 과연 어떤 무기였을까? 고대 화약 무기에 정통한 사와다 타이라 씨. 그는 옛 자료에 근거해 이 무기를 복원했다. お椀型の2つの鉄の殻をですね火薬を入れて合わせそして穴を開けて導火線をつけたものこれが、我々が知る鉄砲というものの絵図から見る復元です。で実際にこれを一点化しますとやはり現在の手榴弾のように激しい炸裂を起こすと思います。 표면에 달린 돌기는 살상력을 높이는 장치다. こういったものが体に当たれば非常な効果があったと非常な爆発を見せてくれましたからですから私はこれが数多く使われたと思っております。 이 철포가 어느 정도의 위력이 있는지 사격장에서 실제로 발파 실험을 해봤다. 화약은 근대 이전에 사용됐던 흑색 화약을 만들어 사용했다. 심지 대신에 전기식 발파 스위치를 쓰기로 했다. 포탄의 폭발은 15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이루어졌다. いきます。3、2、1。蒙古軍がですね、鉄砲を投げつけますと日本軍はそれが何か分かりませんから不思議に思ってみんなで群がって見に行ったわけです。そして大勢が見ているところをボカンとこう来たというそういったことが各所で最初は起こったのです。 연합군이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 거기엔 연합군의 막강한 무기가 있었다. 이 시위를 매지 않은 상태의 활인데요. 이 우리 활은 이렇게 반원 형태로 둥그렇게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 일본 활은 거의 직선에 가까운 형태로 휘어져 있습니다. 자, 이 휘어진 것과는 이 반대쪽으로 이것을 굽혀서 여기에 활시를 매게 되는데요. 자, 우리 활은 이거 뭐 제 힘으로는 참 어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본 활은 마찬가지로 역시 이 휘어진 쪽과 반대쪽으로 굽혀서 이것도 활시를 맵니다. 그런데 이 일본 활은 이게 휘임 정도가 적어서 우리 활보다는 훨씬 좀 힘이 덜 드는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런 탄력성 때문에 일본 활과 우리 활의 성능에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일본 무사들을 아주 뭐 천지분간을 못하게 했던 그 연합군 측의 신무기 바로 이 화약 폭탄입니다. 참 재밌게 생겼죠? 자, 이게 어느 정도 성능이 있는지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안에는 화약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것이 도화선이죠. 자, 여기에 불을 붙여서 한번 그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우치. 이야, 이거 정말 폭발음이 대단한데요. 이런 폭발이 생기고 나면 파편이 날아와서 몸에 박히게 됩니다. 파편은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참 생전 보도 듣도 못한 이런 화약 폭탄 때문에 당시 일본 군사들은 혼비백산했던 것입니다. 자, 이 당시 이 전쟁을 알려줄 수 있는 이 몽고 습내회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 무기뿐만 아니라 당시 군사들의 모습도 아주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고려 군사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잘 알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록이나 유물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몽고 습내회사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 고려 군사의 모습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74년) 일본 본토인 하카다 연안에 고려 몽고 연합군이 속속 상륙한다. 본격적인 진군을 앞두고 고려 몽고 연합군은 이곳에 진을 친다. 몽고 습내 회사 그림의 장소는 소아라라는 곳이다. 해안가 바로 위. 고려 몽고 연합군은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 야산에 진을 쳤다. こちらが海ですよ。で、そちらから、蒙古と高麗の軍勢が上陸をしてきます。そして、ここ曽原山という高さ30メーターぐらいの小高い丘に陣地を構えます。その陣地を構えたのが巻物にこういうふうに描かれている場所です。で、高麗と元の軍勢はこの曽原に陣地を構えて、それから東の方に向かって、博多の方に向かって進んでいきます。で、その塩屋の先ほどのですね、鳥飼の干潟といってる塩屋橋がある 규슈 중심부로 나가기 위해선 소아라를 지나야 한다. 여기에서 격전이 벌어졌다. 이곳에서의 전투는 몽고 습내 회사의 주인공인 다케자키 스에나가의 첫 전투라 가장 사실적으로 묘사돼 있다. 다케자키 스에나가가 싸웠던 전투 장면으로 유명한 몽고 습내 회사의 화면에도 일본 군들은 소아라에서 싸웠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케자키 스에나가가 싸우는 그 장면은 바로 소아라에 진입한 고려군과 일본의 무사들이 싸웠던 전투 장면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엔 연합군이 두 가지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활을 쏘고 있는 군사와 뒤쪽에 이들 군사들은 입고 있는 옷이 다르다. 몽고군과 고려군이라 다르게 그린 것일까? 그렇다면 이들 중 한쪽이 고려군이란 뜻이다. 경북 예천. 논 한가운데에 오래된 석탑이 하나 있다. 개심사지 5층 석탑이다. 석탑의 아랫면엔 12지 신상과 무기를 들고 있는 팔부중상이 조각돼 있다. 석탑엔 석탑을 만든 시기가 쓰여 있는데 고려시대의 석탑임을 알게 해준다. 우리가 팔부중상이라고 개심사지 5층 석탑. 여기에 고려 군사 모습의 단서가 있다. 탑에 조각돼 있는 팔부중상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몽고 습내회사의 그 군사의 그 귀가리개 부분이 마치 털의 갈기처럼 생겼는데 그 부분이 아주 이 부분하고 유사하죠. 그리고 그 이 허리띠의 모습이라든지 장화를 신은 모습, 이런 모습이 이 팔부중상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일종의 귀가리개 투구를 쓰고 양쪽 귀에 털로 만든 귀가리개를 한 모습이 몽고 습내 회사에 그려진 군사의 모습과 거의 같다.
그렇다면 몽고 습내 회사 그림의 앞부분 군사들이 고려 군사의 모습일까? 그 해답을 얻기 위해 한국 군복사를 연구하고 있는 김정자 교수를 찾았다. 이 지금 몽골군으로 이것을 보는 것은 지금 여기에 쓰고 있는 투구가 못 가리개이긴 하지만은 이 앞목도 이렇게 가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앞목을 가리고 있는 이러한 그 투구가 없어요. 근데 몽골에서 보면은 이 앞목 부분을 가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무사는 몽골군으로 보고, 실제 유물로 남아있는 몽고군의 전투복이다. 여기서도 확인된다. 목가리개를 한 것은 몽고 군사인 것이다. 그렇다면 털 귀가리개를 한 이 군사는 고려군이 분명한 것일까? 이 군사가 입은 전투복은 특이하게도 점선 표시가 있다. 이런 모양은 당시 연합군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원구 사료관에서 확인된다. 점선이 이어진 갑옷. 그렇다면 이것이 그림의 군사가 입은 갑옷이 아닐까? 150년 뒤인 조선시대 초기 갑옷에서도 그 형태를 볼 수 있다. 속에 철편을 달기 위해 못을 박은 두정 갑옷이다. 즉, 그림 속 갑옷의 점선은 갑옷의 못머리인 셈이다. 고려시대부터 착용된 포형의 갑옷은 조선시대까지 계속 이어져서 완전한 포형 형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형태가 가편을 대기도 하고 또는 철편을 대기도 하고 또는 비늘 모양의 갑옷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전부가 다 포형의 갑옷으로 정착이 됩니다. 몽고 습내 회사에 그려진 군사에서 또 한 가지 고려 군사의 모습을 찾았다. 군화가 바로 그것이다. 삼국시대 때부터 이것은 무사들 또는 일반인들도 남자들은 보통 신었어요. 무릎 아래까지 오는 검은 군화. 이것은 우리 전통 군화인 목화다. 몽고군이 신은 군화는 이와 다르다. 목가리개를 한 몽고군들은 꽉 끼는 형태의 화려한 무늬가 들어있는 군화를 신고 있다. 지금 활을 쏘고 있는 새 군사는 군복의 형태로 볼 때에 지금 포를 입고 있다든지 또는 목화를 신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전통적인 의복과 일치하고 또 다른 군복, 갑옷의 형태로 볼 때에 고려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700여 년) 전 전쟁 속에서 찾아낸 모습. 이것이 바로 잊혀져 있던 우리 고려 군사의 모습이다. 자, 이들이 13세기 일본 열도를 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떨게 했던 바로 고려군과 몽고군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앞 목가리개로 이 턱과 목을 완전히 가린 이 사람이 바로 몽고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의 고려군입니다. 이 황토색 갑옷에 이 허리띠를 둘렀고요. 또 이 갑옷의 형태가 우리의 두루마기와 아주 비슷하게 생겼죠. 이 활을 쏘고 있는 이 모습이 굉장히 용맹스러워 보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자, 이 화려한 전투복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일본 군사입니다.
이런 전투복을 입고 있는 이 겉모습으로 봐서 일본 군사가 가장 포민하고 용맹무쌍해 보입니다. 자, 어쨌든 이 바다를 건너온 이상 이 해상전을 치러야 하는데 우리의 고려 몽고 연합군 군사들은 배 위에서 어떻게 싸우고 있을까요? 이 그림은 고려와 몽고의 연합군이 배 위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상륙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연합군은 이 북과 징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 배에는 이 고려 군사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활을 쏘면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 고려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또 하나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려의 배입니다. 당시 이 몽고의 기록인 원사에는 이 주목할 만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고려와 이 몽고의 연합군이 일본 원정을 할 때 뜻하지 않은 돌풍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됐는데 그때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대소선단 다위 파랑 전촉 이쇠 유구려 선견 득전. 크고 작은 전함들이 이 돌풍과 파도에 다 부서졌지만 고려의 전함만은 무사했다. 자, 돌풍에도 끄덕없었다는 이 고려의 전함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고려 몽고 연합 함대가 정박했다가 폭풍을 만난 곳이 바로 나가사키현 타카시마다. 이곳엔 700여 년 전의 침몰선이 인양돼 있다. 배는 오랜 세월에 부식돼 사라졌지만 그 조각들은 남아있다. 인양된 유물은 도자기, 돌절구 등 다양하다. 그런데 인양된 유물 중에 예사롭지 않은 것이 있다. 1994년 타케시마 해역의 고우자키항에서 출토된 소나무 다치다. 놀랍게도 닻은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발견됐다. 그런데 인양시 닻에는 이 두 개의 돌이 함께 놓여 있었다. 이 돌의 크기는 2m. 이것은 닻의 한가운데에 박았던 돌이다. 닷돌이라고 한다. 닷돌 두 개를 합한 무게는 무려 338kg. 닻이 이 정도라면 배의 크기는 어느 정도나 될까?これが一番大きな源泉の木製の錨でございます。この木製の錨に同じ石が2個ついてたわけです。その片方の石が 163.5 キロあります。でもう1個の石が 174.5 キロ。2個の石を合わせると338キロの重さの石がこの木製の錨についてたわけです。そうするとこの木製の錨と石2個を合わせると約1トンの錨になります。1トンの錨から船の長さが出てきます。一番大きな源泉で長さが30から40メーターと言われています。 인양된 닻을 복원시킨 것이다. 닻의 길이는 7m에 이른다. 고려몽고 연합 함대는 이렇게 커다란 돌닻이 달린 대선을 타고 일본 원정에 나섰던 것이다. 하카다만 연안의 해저에서 인양된 닷돌은 모두 6개.
하코자키 궁에도 닷돌 하나를 전시하고 있다. 이 닷돌엔 고려몽고 연합 함대에 대해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있다. この種の石材は、蒙古軍の造船地であった朝鮮の全羅南道長江南方の天寒山に求め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ようなことで説明はされています。 고려에서 만들어졌다고 전해져 오는 이 닷돌의 재질을 분석한 결과 이 돌은 일본에선 보기 드문 적색 응회암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이 닷돌은 전라남도 장흥 천관산의 돌과도 성분이 일치했다. 전라남도 장흥 천관산. 일본 원정에 쓰인 배는 이 천관산의 나무와 돌을 이용해 만들었다. 고려사 기록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마을의 옛 이름은 조선장터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이 그 당시 조선소였다고 한다. 이 배를 만들 때 그 함선을 그렇게 급작스럽게 많이 만들려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 거기에 있는 조선공 또는 기타 장사치들이 모여들어서 아주 큰 마을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마을이 그때 형성됐던 겁니다. 이름이 그때는 장터라고만 불려왔어요. 조선장터. 바다가 간척되기 전 죽청마을은 큰 선박이 드나들던 천혜의 조건을 갖춘 포구였다. 후기계가 있는 사람은 무덤이 아니었냐? 이 마을이 조선소였음을 증명하는 흔적은 또 있다. 마을 뒷산엔 오래된 무덤이 있다. 조선들이 다시 이장에 가지 않았을까? 안 했어. 여기 갈치쳐도 보이고 그래. 참 포도산에. 비석은 마모되어 그 무덤의 주인은 알 수 없다. 무덤을 지키는 두 개의 오래된 문인석은 이 무덤의 주인이 상당한 관직에 있었음을 말해준다. 마을 사람들이 구전으로 전해오는 것도 들어보면은 여기 조선장을 여기서 경영을 하고 있을 때 이 조선장에서 큰 역할을 하신 분, 그런 높은 벼슬을 했던 분의 무덤이다 하고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선장이라 고려인들은 바로 이곳에서 군함을 만들며 일본 원정을 준비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고려 전함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우리배 연구가인 이원식 선생. 그는 몽고 습내 회사에서 고려배의 원형을 찾는다. 그 볏집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보인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선수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몽고 습내 회사라는 그 그림, 그걸 이제 오래전부터 봐왔어요. 처음에 느낌이 뭐냐 그러면 아 이것은 우리나라의 그 배인데 그 배를 만드는 산판 조립 방법 그런 방법으로 만들었구나 하는 걸 이제 느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그 닻을 감는 닷줄 물레 그게 이제 우리 것이라고 하는 확정을 받았어요. 배 앞의 물레는 거대한 돌닻을 감아 올리는 데 쓰였던 것이다. 전통적으로 우리의 배는 이렇게 물레를 사용해 닻을 감고 풀고 했던 것이다. 배의 앞뒷면 역시 평평하게 막은 것이 고려배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림의 배는 그 구조를 따르고 있다.
몽고 습내 휘사의 배. 이것은 바로 고려의 배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닻을 사용했던 고려 대선의 크기는 어느 정도나 될까? 이원식 선생의 도움을 얻어 고려의 대선 크기를 추정해 보기로 했다. 대선, 중선, 소선 이렇게 해서 900척을 만들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선 300척, 그거의 길이는 대개 한 25m에서 30m. 승선 인원은 전사, 싸우는 사람들이 한 50명에서 60명. 그 배를 운영하는 그 배사원들, 그 사람들이 한 30명, 40명. 그러니까 80명에서 90명 정도. 그 정도 승인되고 당시 대선의 규모를 알 수 있는 기록이 있다. 3,000석은 요즘으로 치면 250톤 정도가 된다. 뗏목처럼 통나무를 이어붙여 바닥을 만들고 배의 앞뒷면 역시 평평하게 막는다. 옆면은 두꺼운 판자 7쪽을 대서 튼튼하게 세우고 배 내부엔 가로막을 대서 배의 골격을 유지한다. 돛대는 앞뒤 2개를 세우고 판자로 갑판을 씌운다. 닷과 물레 그리고 키가 있었다. 쌀 3,000석을 싣고 대양을 건너다닌 고려의 대선. 당시 고려는 그런 배를 만드는 조선수를 보유하고 있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고려의 전함인 대선 배 위입니다. 정말 이 배 위에 올라와 보니까 대단한 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배 위에 보니까 선실도 있고요. 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돛대도 보입니다. 그런데 어디가 배의 앞쪽이고 뒤쪽인지 잘 분간이 되질 않는군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저기에 이 배를 잡는 키가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키가 있는 쪽이 배의 뒤쪽인 고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옆에 보면은 이 닷을 감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 물레가 보이는데 바로 이 물레가 있는 쪽이 배의 앞쪽인 이물입니다. 이 물레의 줄을 풀어 내리면은 지금 보시면은 다시 내려갔죠. 그다음 이 물레의 줄을 감아 올리면은 다시 올라옵니다. 이 닷은 한 7m 정도 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그 크기가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고려는 이런 대선 300척을 포함해서 모두 900척의 배를 단 4개월 만에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고도의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축적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는 고려 몽고 연합의 일본 원정을 통해서 막강했던 고려의 해상력을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몽고는 이 바다를 건너는 전쟁에는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해상전에 강한 고려가 일본 원정에서는 맹활약을 벌였던 것입니다. 일본 원정에서 고려군의 총사령관은 김방경 장군. 경북 안동에 그를 모시는 사당이 있다. 대몽항쟁의 영웅이었던 그는 몽고와 강화한 후 일본 원정군을 이끄는 사령관이 됐다. 그는 2만여 명으로 이루어진 고려군을 이끌고 1274년 10월 지금의 마산인 화포를 떠난다. 연합군의 상륙지는 모두 3곳.
그중 김방경 부대는 소아라 지역으로 상륙한다. 이곳에서의 고려군의 활약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있다. 고려군의 전투 양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일본엔 당시 일본과 연합군의 전투 방식을 소상하게 적어놓은 기록이 있다. 교토 근교의 이와시미즈 하치만궁 신사. 여기에 보관돼 있는 8만 우동기란 기록이 바로 그것이다. 지방 영주들 간의 소규모 전투 방식이 익숙해 있던 일본군은 대규모의 집단 전투가 생소했던 것이다. 중세 일본의 전투 방식을 연구하는 일본의 한 단체 회원들이 당시의 싸움법을 재현했다. 진을 갖추고 늘어선 뒤 대장이 먼저 자신의 내력과 전투 경력을 거창하게 소개하고 이어 소리나는 화살을 쏜다. 전투를 개시하자는 일종의 선전포고다. 적과 만날 때는 항상 자기 이름을 대고 나는 누구다, 나는 어떤 가문의 자손이다 라는 것을 외치면서 대개 이끼우찌라 그래서 1대1 전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연합군은 어떤 방식으로 싸웠을까? 일본 원고 사료관엔 연합군의 전투 방식을 알 수 있는 유물이 있다. 당시 전쟁에서 사용된 이 징이 바로 그것이다. これはもう下に書いてあるように元軍が攻撃撤退の合図に用いた動詞ですね。ドラですね。当時の日本にはこのようなドラは存在しなかった。もうそれこそ1対1の戦い。最初に日本の場合は向こうにありますけどかぶらやって音の鳴る弓があるんですよ。それを弾いて戦いの合図としたんですよね。ところが向こうの方はその集団戦法でこれを叩いて 4만의 군대가 펼치는 조직적인 집단 전투는 막강한 힘을 발휘했다. 몽고 습내 회사의 그림엔 항상 고려군이 선두에서 싸우고 있다. 일본군은 북을 치고 징을 울리며 작전에 따라 움직이는 고려군의 집단 전투법에 대적할 수 없었다. 또 그때 그 김방경 장군이 기선을 제압한 상태 계속해서 전투를 확대해서 밀어붙이자 이런 전략을 갖다 제시했던 것을 보더라도 고려군의 그 역할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려는 사실 그 몽고하고 3~4년간에 걸쳐서 계속 그 전투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일본 그 침공 시에 그런 전투의 어떤 훈련된 내용들이 또 경험들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 몽고의 총사령관인 홀더는 전쟁에서의 고려군의 활약을 이렇게 평가했다. 결국 일본군은 고려-몽고 연합군에게 밀려 당시 일본 큐슈의 중심지였던 대제부까지 후퇴한다. 일본군은 전의를 상실하고 대제부에서 농성에 돌입한다. 700년 전의 전투. 강대국 몽고와 함께였지만
고려군의 강한 전투력이 돋보인 전쟁이었다. 고려는 우리에게 전해지는 유물 유적은 물론 사료도 그리 풍부한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려를 알기에는 아직까지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고려와 몽고 연합군의 일본 원정을 담은 몽고 습례회사라는 그림을 통해 이 고려의 생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고려의 뛰어난 조선술과 또 막강한 해상력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 또 전쟁에서 맹활약을 한 고려 군사의 모습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이 몽고의 강압에 의해서였지만 일본 원정을 통해 해상왕국 고려의 면모를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해상왕국이었던 고려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에 확인시켜 주었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